어머니, 이번 주말에 도연이 좀 봐주세요. 유나야, 그런데 집은 언제 한번 보여줄 거니? 아, 그건 나중에요. 지금은 정리가 안 돼서요. 그럼 친정은 벌써 다녀갔다던데? 그건 저희 엄마가 이사 정리 도와주러 오셔서요. 나도 도와주겠다고 하면 안 됐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세요? 시부모가 며느리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매일같이 손자를 돌봐주고 밑반찬을 해다주고 전세금까지 보탰는데 이사하고 나서는 초대 한 번 없이 부탁만 날아왔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벌써 집들이를 다녀갔지만 시어머니인 저는 아직도 새집 문턱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헌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아들 며느리와 완전히 선을 그은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과연 이 어머니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아들이 결혼하던 날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는데요. 살림살이 하나 제대로 없는 작은 전셋집이었습니다. 신혼집에 처음 갔을 때였죠.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이불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더군요. 아들 민수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느라 늘 야근에 시달렸고 며느리 유나는 회계사로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퇴근하면 둘 다 기진맥진한 얼굴이었죠.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정신이 없어서요. 며느리가 미안해하며 말했지만 저는 그 말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제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땐 가족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자 도연이가 태어난 건 그로부터 1년 후였습니다. 갓 태어난 손주를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 잠든 얼굴을 보고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그런데 며느리는 출산 후에도 곧바로 복직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휴직하면 회사에서 눈치가 보여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돕겠다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새벽같이 집을 나서 버스를 2번 갈아타고 가는 길이었지만 힘든 줄 몰랐죠. 손자를 안고 밤새워 재웠고 보채면 업고 달래고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터림시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퇴근 후 돌아오면 바로 먹을 수 있게 밑반찬도 만들어 냉장고를 가득 채워줬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콩나물 무침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이었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따뜻한 밥을 먹는 모습을 보면 뿌듯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뭐라고 감사 인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가족인데 뭘. 딸 수진이도 가끔 제 걱정을 했습니다. 엄마,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엄마 몸 생각 좀 하셔야죠.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아직 젊다고 대답했습니다. 딸도 쉬는 날이면 저와 함께 손자를 돌보러 같이 가곤 했습니다. 본인 쉬는 날을 반납하면서까지 말이죠. 엄마 혼자 힘드시잖아요. 딸의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손자가 어린이집에 가기 시작할 무렵까지 저는 거의 매일 아들네 집을 오갔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시절보다 더 바쁜 나날이었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힘들 때, 며느리가 지칠 때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돕는 게 엄마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쌓여서 언젠간 마음으로 돌아올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끔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애쓰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저는 웃으며 대답했죠. 괜찮아.
우리 손주인데. 그때는 정말 그랬습니다. 힘들어도 기쁘고 지쳐도 보람 있었죠. 하지만 그 믿음이 시험대에 오를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손자가 5살이 되던 해 아들네가 집을 넓혀 이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화로 며느리가 말했죠. 어머니, 저희 이번에 이사했어요. 순간 저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이제야 좀 살림이 나아졌구나 싶어서요. 그동안 좁은 집에서 불편하게 살았는데 이제 손자도 제 방을 가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 좋겠다. 언제 한번 가봐야겠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나중에요. 나중에. 그 말이 조금 이상했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사 정리하느라 바쁘겠거니 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집들이 날짜는커녕 집에 한번 와보라는 말조차 없었습니다. 1주일, 2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편했지만 먼저 연락하기도 뭐했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은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다니는 이웃 진희 씨를 마트 앞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진희 씨는 저와 같은 동에 사는 이웃이기도 했죠. 언니, 아들 며느리 새집 보러 가셨어요? 진희 씨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니, 아직 못 갔어. 바쁜가 봐. 그러자 진희 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에 친정 식구들은 다 왔다던데요? 저희 아파트 단지 옆 동네거든요. 제가 우연히 봤는데 친정 어머니도 오시고 친정 식구들이 와서 집들이 하던데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벌써 다녀갔다고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아무래도 친정 엄마가 편하니까 먼저 부른 거겠지. 진희 씨도 제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며느리가 바빠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부를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시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사 정리 도와주러 간 건 친정 식구들이고 집들이도 친정 먼저였고 그런데 시댁은 아직 초대도 안 받은 거죠. 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 친정엄마가 더 편하겠지. 이사 정리도 도와주시고 먼저 식사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습니다. 남편도 눈치를 챘는지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제 표정을 보고 알았는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죠.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어긋나고 있는 건가. 그때부터였을 겁니다. 뭔가 어긋나고 있다는 예감이 들기 시작한 게 3년 동안 매일같이 손자를 돌봐주고 밑반찬을 해다주고 아플 때 병원에 데려가고 그렇게 온 힘을 다해 도와줬는데 이사하고 나서는 초대 한 번 없다니. 혹시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로 제자리가 없어진 건가요? 그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 채 저는 그렇게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여전히 집 초대는 없었고 저는 그냥 그러려니 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애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아무 설명도 없이 예전처럼 당연한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처음 오는 연락이 또 부탁이라니. 그래도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어?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부부 동반 모임이 있어서요. 애 맡길 데가 없어서요. 부부 동반 모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그런데 유나야, 집은 언제 한번 보여줄 거니?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 그건 나중에요. 지금은 너무 정리가 안 돼 있어서요.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초대할게요. 나중에, 또 나중에. 그 순간 가슴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초대는 없고 부탁만 남아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손자를 돌봐주고 밑반찬을 해다주고 이사 전세금까지 보탰는데 이사하고 나서는 집 한번 보여주지 않고 필요할 때만 전화가 오는 거죠.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무슨 전화야?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유나가 주말에 애 봐달래.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주인데 뭐. 그냥 봐주지.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늘 그랬습니다. 아내가 힘든 것도 이해되고 며느리도 고생하는 것 같고 손주도 이쁘고 어느 한쪽 편을 들 수가 없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저도 참기 힘들었습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기분이 안 좋아.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왜? 무슨 일인데? 저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하기도 지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마침 가게 주인 순영 씨가 반찬을 포장하고 있었죠. 언니, 오늘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무슨 일 있어요? 순영 씨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러자 순영 씨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언니, 혹시 며느리한테 또 부탁 들어온 거 아니에요? 요즘은 부탁이 인사보다 빠르다니까요. 그 말에 저는 웃어넘겼지만 웃음 뒤에 씁쓸함이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며느리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중에요. 지금은 정리가 안 돼 있어서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친정 식구들도 못 왔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친정은 벌써 다녀갔고 저는 아직도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자 얼굴이 떠올랐지만 동시에 서운함도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애 못 봐줄 것 같아. 미안해. 그리고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부탁을 거절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딸 수진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제 안색을 살피던 딸이었죠.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얼굴이 안 좋으신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딸은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빠네 집 아직도 안 가보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이사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초대는 없고 친정 식구들만 먼저 다녀갔고 오늘은 또 주말에 애 봐달라는 부탁만 왔다고요. 딸은 한참을 듣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지. 그리고는 바로 휴대폰을 꺼내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깐만, 수진아. 괜히 오빠한테 전화하지 마. 제가 말렸지만 딸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오빠, 나야. 전화 너머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오빠 엄마가 오빠네 집 살림 다 해주다시피 도와줬을 때 기억 안 나? 갑자기 왜 그래? 갑자기가 아니야. 엄마가 3년 동안 매일같이 도연이 돌봐주고 밑반찬 해다주고 전세금까지 보탰잖아. 그거 기억해? 오빠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우리가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한다고? 그럼 왜 이사하고 나서 집 한 번 안 보여줘? 친정은 벌써 다녀갔다며? 엄마는 아직도 초대 한 번 못 받았는데? 오빠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그건 유나 친정이 먼저 도와줘서 그런 거고, 우리도 바빠서 그랬어. 나중에 초대하려고 했어. 나중에? 그럼 오늘 엄마한테 주말에 애 봐달라고 전화한 건 뭐야? 초대는 나중이고 부탁은 지금이야? 오빠가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나 봅니다.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죠. 수진아, 우리도 사정이 있었어. 이사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딸이 끊지 않고 말했습니다. 올케 언니, 초대가 먼저야. 시기를 놓쳤어도 집 보여주고 인사부터 해야지. 친정이 먼저냐, 시댁이 먼저냐가 아니라 예의의 문제야. 며느리가 변명했습니다. 나도 친정 엄마한테 미안했어. 그래서 먼저. 딸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시어머니한테는 안 미안해? 3년 동안 매일 도연히 돌봐주신 분한테는?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딸은 숨을 고르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3년 동안 자기 일도 줄이고 본인 건강도 돌보지 않고 오빠네 집에 매일 갔어. 도연이 아플 때도, 눈 오는 날도, 비 오는 날도. 그런데 이사하고 나서는 초대도 안 하고 필요할 때만 전화해. 그건 아니잖아. 오빠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알았어. 우리가 잘못했어. 다음 주말에 엄마 모시고 올게. 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말? 그건 오빠가 정하는 게 아니야.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고 엄마가 오시고 싶을 때 오시게 해.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고마우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복잡했습니다. 이 싸움이 더 큰 상처를 남길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물은 엎질러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아들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사과도 설명도 초대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혹시 딸이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관계가 더 틀어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마음이 불편했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이웃 진희 씨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장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심스레 털어놨습니다. 이사 후 초대 없었던 일, 주말 육아 부탁만 온 일, 딸이 오빠에게 전화해서 싸운 일까지. 진희 씨는 장바구니를 밀며 한참을 듣더니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언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뭐가? 도움은 고마움 위에 있어야지 당연함 위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진희 씨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언니가 3년 동안 도와준 건 가족이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당연해지면 고마움은 사라지고 요구만 남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사하고 나서 집 한 번 안 보여주고 초대도 없이 부탁만 한다는 건 언니를 가족이 아니라 서비스로 본다는 거예요. 진희 씨의 말은 차갑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언니, 지금이라도 선을 그어야 해요. 안 그러면 언니만 계속 힘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오래 참았나 아니면 너무 늦게 깨달은 건가. 그때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 애 맡길 수 있지? 사과도 없었습니다. 설명도 없었습니다. 딸과의 통화 이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부탁만 날아왔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민수한테 온 거야? 응. 뭐래? 주말에 애 봐달래.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서운한 건 이해가 돼.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나도 처음엔 손주니까 봐주면 되지 뭐 그런가 했는데 요즘 보니까 아닌 것 같아. 민수가 엄마한테 너무 당연하게 구는 것 같아. 남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도 손주잖아. 내가 참으면 되는 거 아닌가? 남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어. 당신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나도 알아.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손자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이의 웃는 얼굴, 제품에 안겨자던 모습, 처음 걸음마를 배우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들에게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진희 씨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도움은 당연함 위에 있으면 안 돼요. 이제 선택해야 할 때라는 걸 제 마음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참고 견디면서 상처받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선을 그을 것인가. 저는 그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이야기를 나누기로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에 좀 와라. 유나도 같이?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그냥 이야기 좀 하자. 주말 오후 아들과 며느리가 왔습니다. 손자는 친정에 맡기고 온 모양이었죠.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습니다. 저는 차를 따라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부탁을 거절하려는 게 아니다. 순서와 마음이 문제다. 아들이 답답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예민해? 우리도 바빠서 그랬던 거잖아요. 그 말에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예민한 게 아니라 지친 거야. 며느리가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이사 정리하고 회사 일도 바쁘고.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유나야, 그럼 친정은 왜 먼저 초대했니? 며느리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저희 엄마가 이사 정리 도와주러 오셔서 나도 도와주겠다고 하면 안 됐니? 나한테는 물어보지도 않았잖아. 며느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3년 동안 너희를 도왔어. 도연이 태어나서 어린이집 갈 때까지 거의 매일 너희 집에 갔지. 밑반찬도 해주고 밤새워 아이도 재웠어. 전세금도 보탰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건 저희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 왜 이사하고 나서는 집 한 번 안 보여줬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씀이 맞아. 이사하고 나서 시댁 초대는 나중으로 미루고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건 예의가 아니야. 아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너희 엄마가 얼마나 애썼는지 나도 다 봤어. 그런데 너는 지난번에 왜 이렇게 예민해? 라고 했지. 민수야, 그건 아니지. 엄마한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해야지.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 수진이도 거실 구석에 서서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를 돌봄 서비스처럼 쓰지 마. 필요할 때만 부르고 필요 없으면 연락 안 하고. 그게 가족이야?
며느리가 변명했습니다. 저희도 힘들어서 그냥 편한 사람한테 먼저 손이 가는 거잖아요. 딸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게 바로 문제야. 편하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 고마움은 표현해야 하는 거야. 그날 처음으로 저는 제 편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남편도 딸도 제 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한참을 침묵하더니 작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그냥 상황을 모면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초대 없는 부탁, 고마움 없는 요구는 받지 않을 거야. 그게 내 선이야. 아들과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대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선택은 아직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사흘 후인 주말 아침, 아들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꼭 애 좀 봐줘. 우리 급한 일이 생겼어. 사과도 없었습니다. 반성도 없었습니다. 지난번 대화는 아무 의미가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당연하게 부탁만 날아왔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짧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못한다.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뭐라고요? 못 봐준다고 했어. 아들이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 정말 급한데. 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지난번에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니? 내가 뭐라고 했어? 그건 알겠다고 했잖아요. 알겠다고 했으면서 왜 또 이러니? 사과 한마디도 없이, 집 초대도 없이, 또 부탁만 하니?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정말 바빠서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유나야, 나도 이해해 줬어. 3년 동안. 이제는 너희가 이해할 차례야. 어머니, 그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까지 할 거야. 도와준 건 후회 없다. 하지만 이제는 초대 없는 부탁, 고마움 없는 요구는 받지 않겠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손주잖아요. 그래도 저는 말을 끊었습니다. 손주는 이쁘지.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나도 존중받고 싶어.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무 심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그 말에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죠. 너희가 어떻게 하든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나는 더 이상 안 해. 며느리가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러세요? 시부모가 며느리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당연하다고? 그럼 너희가 시어머니 챙기는 건 당연하지 않니?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그만할 거야. 연락하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딸도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이제 엄마 인생 좀 사세요. 저는 눈물이 났지만 동시에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문을 닫는 거라는 걸 그날 알았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확실히 끝났습니다. 3년 동안 쌓인 희생도 기대도 미련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로 아들네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처음 며칠은 휴대폰을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전화가 올까, 사과 문자라도 올까 하는 기대 반,
두려움 반이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손자 도연이 얼굴이 떠올라 마음이 쓰였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손주는 이쁘지. 하지만 당신 인생이 더 중요해. 그 말이 제게 힘이 되었습니다. 대신 제 하루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돌봄으로 채워졌던 시간이 온전히 제 것이 되었죠. 처음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3년 동안 손자 중심으로 돌아가던 하루가 갑자기 멈춘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침마다 산책 좀 할까?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침마다 아파트 뒤쪽 산책로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날씨가 참 좋네. 그러게, 이런 날이 있었구나. 그렇게 걸으며 남편과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결혼한 지 35년 만에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갖는 것 같았죠. 이웃 진희 씨도 산책길에 자주 만났습니다. 언니,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진희 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나도 느껴. 몸도 마음도 좀 가벼워진 것 같아. 진희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언니. 언니 인생은 언니 거잖아요. 오후엔 주민센터 요가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3년 동안 손자 돌보느라 제 몸을 돌보지 않았더니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렸죠. 하지만 서너 달 지나니 달라졌습니다. 허리도 펴지고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요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희님, 처음 오셨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표정도 밝아지시고 자세도 좋아지셨어요. 저도 느꼈습니다. 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반찬 가게에 들렀습니다. 순영 씨가 반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니, 요즘 완전 달라지셨어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 나도 그렇게 느껴. 순영 씨가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아들네한테는 연락 없어요? 응, 없어. 그래도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이제는 내 시간이 더 소중해. 딸 수진이도 종종 찾아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좀 살아요. 오빠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딸의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어느 날 남편과 함께 늦은 점심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식당에 앉아 밥을 먹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여유롭게 밥을 먹어봤나? 3년 동안은 늘 손자 시간에 맞춰 급하게 먹고 제대로 씹지도 못하고 넘겼는데 이제는 천천히 여유롭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가족이라도 예의 없는 관계는 멀어져야 한다는 걸요. 도와줬던 과거를 붙잡지 않고 남은 시간을 제 편으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 선택이 제 인생을 다시 숨쉬게 했습니다. 손자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움보다 더 큰 건 제가 다시 찾은 제 자신입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시어머니로만 살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초대받지 못한 집에 저는 더 이상 발을 들이지 않습니다. 3년 동안 매일같이 오가던 그 집, 손자를 안고 밤새워 재우던 그 방, 냉장고를 가득 채우던 그 부엌. 이제는 제가 없어도 돌아갑니다. 부탁만 남은 관계에서 빠져나온 그날, 비로소 제 삶이 제 것이 되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하게 여겨졌던 희생, 고마움 없이 반복되던 요구,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자가 그리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존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남편과 함께 걷는 아침 산책로, 요가 수업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 천천히 즐기는 늦은 점심. 이 모든 것이 제가 되찾은 일상입니다.
예의 없는 관계는 가족이라도 멀어져야 합니다. 그 선택이 외롭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 제 인생에서 가장 자유롭습니다.